새 지도부 체제를 갖춘 국민의힘이 주요 당직 인선을 확정했습니다. 친윤계 핵심 인사들이 전면에 배치되면서 당정 일체론에 더 힘이 실린 모습인데요. 그동안 강조했던 연대, 포용, 탕평, 연포탕이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측근 사망 소식까지 책임론을 둘러싼 내용이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하에 새 지도부 꾸려진 상황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을 가지기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나온 말들 조금씩 다뤄보도록 하죠. 일단 윤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가 앞으로 매달 2차례씩 만남을 갖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형식으로 좀 이루어지는 건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어제 만찬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네. 대통령과 당대표 간의 정기적인 회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월 적어도 2회 정도는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자 이렇게 호응하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배석하는 사람 그리고 언제부터일지 그 장소나 형식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좀 이어가야겠습니다만 새로 선출된 새 지도부의 당대표와 또 대통령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당정 간에 일체되는 방식으로 국정 운영에 힘있게 각자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기투합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 내용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마디로 당정 일체의 방점이 찍혔다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 당정일체 제가 싫어하잖아요. 이게 이제 권위주의 시절이라든가 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대통령과 당이 일체가 돼서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해야 된다. 우리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요. 사실 이 상권 분립에서 정당은 대통령이라는 행정부 영역을 견제와 감시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상권 분립의 문제입니다. 권력의 방식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자 이런 건데 한국 사회는 이걸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건 뭐 지금의 국민의힘이 아니고 민주당 정권 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이걸 지금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기에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도한 정쟁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왕적 대통령제. 그리고 대통령이 당을 장악함으로 인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라라고 이렇게 지도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 영역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고 여당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뭐 분소, 대리점 이런 역할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래서 저는 정쟁이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지금 성찰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정 협의를 하시겠다면은 이제는 제발 뭐 이준석 대표 아웃시키느니 또 나경원 의원 뭐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거 말고 정책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셔라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당과 하는 만큼 야당도 같이 정책 협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새로운 출발 대통령과의 화합을 도모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자리를 보니 김병민 최고위원도 가셨던 것 같고요. 또 네. 선출직 지도부 이외에 지명직 중에서는 이철규 사무총장이 참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우리가 당 3역을 꼽으라게 되면 그 당의 사무총장의 지위는 항상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임 사무총장으로 이철규 총장이 어제자로 최종 확정이 됐는데요. 이철규 총장도 함께 있었던 지도부의 자리에 참석을 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있었던 자리는 일단 선출된 지도부, 네. 최고위원과 당대표에 대한 축하 자리이기도 했고 여기에 또 한 명의 인사가 참석을 했는데 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당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고 이번 전당대회를 대흥행으로 사실상 국민적 전당대회를 치러낸 만큼 그에 따른 고마움에 대해서 그 고마움을 대통령실과 또 신임 지도부가 함께 표현하기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마련된 첫 번째 자리였고 이게 어느 날 하나의 이벤트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당과 대통령실이 언제든지 주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앞서서 이제 다소 비판적인 목소리를 주셨습니다마는 일단 당 김기현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정책의 주도권을 당이 직접적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목소리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국민의힘이 국민들과 조금 더 가까이에서 국민적 목소리를 접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좋은 정책들의 협력적 힘이 되는 역할도 하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정당이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또 국민적 여론에 호응하게 되는 정책들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만큼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서 당과 정부의 긴밀한 관계들이 수평적인 관계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향후 총선 과정에서 사무총장의 역할이 또 크기 때문에 이철구 사무총장의 발언 하나하나가 좀 주목이 되는 모습인데 어제 우리 당에 반윤이 없는데 비윤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들을 좀 내놨거든요. 이철구 사무총장의 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신 거죠. 근데 뭐 저는 그런 비판을 안 하겠어요. 뭐 친윤 일색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싶지 않은 게 네. 이것 또한 역시 이제 당원들의 뜻입니다. 당원들의 뜻이고 국민의힘의 지금 당원 구성 자체가 아주 보수적인 분들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우리 이제 국민이 늘 옳다고 하듯이 당원도 늘 옳습니다. 당원도 늘 옳습니다. 역으로 민주당에 대입시켜 보면 민주당도 친명일색이다 이런 비판 받는 거거든요. 다만 저는 이 지도자의 자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당원들이 그런 의견을 내놓더라도 당원들을 선동해서 지도부의 자기 개인 이익만 챙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당원들을 설득하고 때로는 당원들을 이해시키면서 반대파도 수용하고 통합하고 국민 전체를 위한 정치를 하는 곳에 당원들을 설득하는 그런 열정을 쏟아부어야 되지 무조건 선동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고 싶네요. 네, 참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이제 새로운 지도부로 가닥이 잡혔고요. 이후에 과연 어떠한 행보를 김기현 대표가 이어갈지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전당대회를 같이 치렀던 안철수 의원과의 통합 행보 어제 좀 만남을 가졌는데 안 의원한테 과학 분야 특위위원장직을 제안을 했는데 이걸 고사했다고 합니다.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충분한 배려 또 안철수 의원이 이 당의 중요한 역할들을 함께 할 수 있기 위한 자리를 고심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정권교체 이후에 인수위원장직을 맡기도 했고요. 누가 뭐래도 국민의힘 내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권위자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안철수 의원이 당에 있는 직위 내에서 뭔가 부속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본인의 공간들을 만들면서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 윤석열 정부 성공에 매진하면서도 안철수 의원이 빛날 수 있는 자리가 무엇인지를 고심하면서 이 과학기술 특위위원장직을 제안했던 것 같고요. 만약 그 직을 수락했으면 안철수 의원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난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좀 나름대로 피로감이 쌓였을 거기 때문에 쉼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안철수 의원이 판단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휴식 시간을 좀 거치고 나면 이제 곧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네.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높게 국민의힘에서 또 함께 그 능력들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여는 일 국민의힘의 신임 지도부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받침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 의원의 향후 역할에 대한 전망이 많이 나옵니다. 잠깐의 쉼 이후에 총선 과정에서의 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지난날 이제 국민의힘과 합당 과정들을 거친 지 이제 채 1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만이 넘는 당원들 중에서 한 20%가 넘는 당원들이 선택을 받았다는 건 안철수 의원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준 일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의원은 누가 뭐래도 한 1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유력한 대권주자로서 쭉 정치적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 행보의 가능성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그 발판에 안철수 의원이 우리 당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중도층, 수도권, 외연 확장에 대한 안철수 의원만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 힘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고심의 시간들이 필요할 텐데 안철수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총선까지의 역할들 또 지도부가 여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당장 정부 산하직을 맡기보다는 향후 총선에서의 기여할 수 있는 역할, 맞는 방침으로 좀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이번 결정, 안 의원의 정치 생명에 있어서 적절했다고 판단하세요?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격에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으로 보면 참 안철수 의원이 본인이 자처한 길이지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경주마도 아니고 홍당무 줬다가 채찍 줬다가 그걸 뭐 몇 번을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이 선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부터 윤석열 후보와 이 연대하는 그 과정에서 이미 잉태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안철수 의원에게 지금 남은 길은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는 것,
본인이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는 것, 그리고 본인의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측근이 몇 명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천을 받아가지고 최소한의 지분이라도 가지고 다음 대선까지 연명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당 활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지금 없을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채찍 맞았잖아요. 갑자기 또 홍당무 하나 준다고 또 솔깃해서 움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참 처지가 참 안타깝네요. 그럼 결국 이 총선 때 공천을 받고 이후에 대선 과정에서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좀 힘을 실어주시는 것 같은데 당 내부적인 상황 봤을 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있는 총선의 공천을 논의하는 건 너무 이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어디에 공천을 받고 또 어느 지역구에 출마하고는 정치 공학적인 측면에서의 일이라고 봅니다만은 내년 총선의 전체 구도는 국민이 정말 그 기적같이 출범시킨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과정이거든요. 그럼 한 집권 2년차, 3년차가 되는 과정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정책적 역량 성과를 얼만큼 보여줬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것이고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거대 의석의 힘으로 집권당에 대한 발목 잡기 나섰다면 거기에 대한 또 심판성 성격의 평가가 이번 총선에 이뤄질 거라 봅니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처럼 현직 의원이 있으면서 과학기술 분야 등 대한민국 미래 산업에 있어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정치인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 등에 대해서 힘있게 일하기 위한 본인만의 나름의 경쟁력들을 보여주는 일들을 펼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 1년 정도 남은 기간 동안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성과를 더 극대화시키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모종의 역할을 할 필요가 안철수 의원에게도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일단 당장 안 의원 재충전의 시간을 갖겠다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이후 행보는 어떨지 좀 지켜보도록 하면서 오늘은 김기현 대표가 황교안 전 대표를 만나거든요. 이 자리에서도 뭔가 자리를 좀 제안을 한다든가 역할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요? 황교안 전 의원 같은 경우 대표를 하신 분이에요. 네. 안철수 대표도 대표를 하신 분이에요. 이 정도면은 당의 이제 상임 고문급입니다. 김기현 대표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력으로 저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자력으로 당 대표 자리 대권 주자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거느려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근 하나 줄 테니까 요 정도 역할 해주세요. 이렇게 모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난 대선에 윤석열 안철수 연대처럼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제안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좀 이 황교안 전 대표는 좀 독특한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총리까지 하신 분이 지금 또 뭐 부정투표 조작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선거 때 투개표 상황을 선관위 위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 공직사회에 대한 굉장히 큰 불신이고요.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척도를 부정하는 거다. 자유당 시대도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초반만 하더라도 후보 간의 연대 얘기가 나왔을 때 김기현 대표와 황교안 후보가 좀 같이 엮이는 양상을 보였지만 말미로 갈수록 좀 크게 대치하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이번 만남 때 황교안 전 대표에게 좀 자리를 제안을 한다든가 하는 양상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근데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다 전직 대표를 지냈던 인사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당직을 주거나 하는 내용으로 이런 황교안 후보, 안철수 후보 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들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다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에서 정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얼만큼 큰 역할을 받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진정성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우리가 결선 투표 제도라는 것들을 도입했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 과반이 넘지 못하게 되면 2등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한 번의 기회가 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네거티브 선거전이 극대화되면서 네. 당내 혼란들이 있었던 측면이 있지만 선거가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새로운 지도부의 출발에 대해서 다 한껏 박수를 치고 응원하는 분위기이기도 하거든요. 아마 황교안 전 대표도 전직 대표를 지낸 측면에서 누구보다 윤석열 정부 성공하고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위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황교안 전 대표는 국회의원을 아직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들이 필요할지 아마 그런 이야기들까지 오가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워낙 또 지난 전당대회 때 4인 4각 구도로 후보들의 면면이 좀 부상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 이외에 출마했던 나머지 3인의 행보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 황교안 전 대표까지 얘기를 해봤고 마지막 남은 천하람 후보, 친 이준석계로도 불렸었죠. 이 천하람 후보의 행보는 어떨지 해석이 좀 엇갈리거든요. 네. 어떤 쪽에 힘을 좀 실으시나요?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남 순천의 당협위원장입니다. 네. 그래서 보수 진영의 불모지라고 사실 했던 호남 지역에서 용기 있게 출마를 했고 낙선했지만 그 가능성을 높여간다는 측면에서 당원들의 높은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 전당대회 선거 기간을 거치면서 그런 본인의 활동보다는 이준석 전 대표와 연결지면서 약간 다른 방식의 선거 캠페인이 진행됐던 면이 있죠. 당원들의 평가가 있었던 건 일단 현 정부에 좀 힘을 강하게 실어주자. 그리고 안정을 기반으로 한 다음 혁신과 변화를 가져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목소리가 컸거든요. 아마 천하람 후보 입장에서도 지난날 캠페인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들을 돌아보고 있을 거라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천하람 위원장과 또 오랜 인연이 있는 네. 상황에서 바라봤을 때는 처음 정치를 시작했던 초심, 순천에서 국회의원이 됐던 이정현 전 대표의 기적 같은 승리를 천하람 위원장이 한 번 더 그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때 천하람 위원장뿐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에 굉장히 혁혁한 변화의 과정들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초심으로 좀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아마도 국민의힘 지도부뿐 아니라 전체 당원들도 천하람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았던 당원들까지도 큰 박수를 보낼 거라 생각하고 각자가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뭔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들에 대한 기대하는 정치보다 본인이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포지티브 캠페인으로 전환하기 시작하면 모든 갈등들은 눈 녹듯이 내려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곧 김기현 대표와 천하람 위원장의 만남도 성사가 될 수 있을까요? 뭐 만나면 되죠. 만나는 건 만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이준석계를 당내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제. 그리고 또 역으로 안으려고 한다고 해서 고슴도치가 안길 수 있을까 하는 문제. 이게 같이 저는 연동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양두구육 엄석대입니까? 표현을 썼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치 같이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밝힌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와 이 맥락을 같이 했던 정치인들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준석 계라고 해서 같이 행동할 것인지 아니면은 당시의 친분 관계 또는 전략적 제휴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자 동생할 것인지 저는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올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판단의 핵심이 천하람 위원장이라고 봅니다. 네. 천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서 나머지 허은하 의원이라든가 뭐 김용태 전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도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하람 위원장이 그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저는 천하람 위원장 남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아, 남을 가능성이라고 하면 당내에 남을 당내에 남아가지고 네. 나름대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화합을 하겠죠. 지분은 주지 않을 거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이준석 대표는 또 다를 거라고 봅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다를 거라고 본다는 거는 결국 대치 상황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 건지요? 이준석 대표가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행사하려면은 국민의힘 내에서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이번에 이제 천하용인이라는 분들이 한 득표율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한 13% 정도 되죠, 그죠? 13% 정도 됩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그러면은 자 이게 국민 전체로 확대하면 얼마 됩니까? 절반 정도 되겠죠. 6에서 7% 정도 되겠죠. 6에서 7%의 국민 지지가 한국 사회의 정치 구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인가라는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준석 전 대표를 과연 끌어안을 수 있냐 마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당내 분위기 봤을 때 어느 쪽이 좀 더 큰 상황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전 대표와 천하용인이라고 불리는 네. 사람들과를 다 동일시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겠죠. 더군다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함께 가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태용호 의원이 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메시지를 이준석 전 대표가 내고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두 마디를 덧붙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때는 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달걀이냐 품게라는 표현도 쓰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노원병에서 상계동 주민으로 본인이 총선 승리를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는데 이 전 대표를 비롯한 나머지 많은 사람들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아직 이 국회의원 내년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하고 자신의 정치적 꿈을 펼쳐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 아닙니까?
저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의 지도부에 들어갔지만 제가 몸담고 있는 지역이 서울 광진구 갑 지역이라고 하는 이른바 민주당의 텃밭이 굉장히 어려운 동네입니다. 그럼 총선 승리를 위해서 지역에 최선을 다해 매진해서 저희 동네 같은 데를 총선 승리를 할 때만이 우리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은 과반 의석을 확보해서 정부 성공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천하람 후보는 순천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노원 본인의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이기인 후보 같은 경우는 경기도 도의원으로서 본인의 역할들이 또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태 후보 같은 경우는 광명이라고 하는 어려운 지역이 본인이 총선에 나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위치 역할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된다면 결국은 어려운 문제들은 하나씩 풀릴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주민들의 평가, 국민들의 평가를 통해서 그 다음 정치적 행보들이 또다시 열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진영 부원장께서는 앞서서 탈당하는 가능성까지도 조금 염두에 두시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이미 지난날 바른정당에 대한 시도를 통해서 그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의 시도가 얼마큼 무참하게 무너졌는지를 다 겪어보고 경험해봤을 겁니다. 정당의 분열이 갖고 오게 되는 그 어려웠던 일들이 단순한 개인 정치인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정당 전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금 국민의힘은 누구보다 단결과 화합, 하나된 힘으로 윤석열 정부 승리와 성공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자는 취지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감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별다른 다른 탈당이나 분열 등에 대한 선택지를 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의 여진이 아직까지도 조금 이어지는 양상인데 이 대표가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좀 짚어보고 가보죠. 아마 그 참 힘들 거예요.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게 특히 이제 이 같은 의원총회를 수없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토론도 하고 했는데 이 부결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분들이 제법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좀 배신감 이런 것도 많이 느낄 것이고, 네. 이제 측근이었던 이제 경기도 비서실장이 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또 인간적인 고뇌 뭐 이런 것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참 표현이 이재명 대표가 표현하신 것처럼 대선에서 짐으로 인해서 생긴 일이잖아요. 대선에서 이긴 사람은 수많은 의혹들이 있으면서도 뭐 떵떵거리면서 이제 버컷하고 다니시고 이런 상황이고, 대선에서 진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런 상황들, 이게 과연 참 이 한국 정치의 현실인가 하는 자조감 이런 것도 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야권의 대표이고 야권에서 가장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지도자로서 또 역할을 찾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원래 이 고난이 지도자를 키웁니다. 네, 이 대표의 입장 표명글 사실 그 이전에도 한번 이 대표가 올린 적이 있다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글 어떻게 보셨어요? 여전히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책임을 남 탓으로 회피하는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상대 정당이나 국민적 목소리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부터 이재명 대표에 관한 이 인간적인 문제, 인간적으로 도의적인 책임에 관한 문제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명계 의원들이 자신했습니다만 지난날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체포 동의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보고 아마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민심에서 기인하고 있는 하나의 상식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라 보거든요. 벌써 여러 사람들의 안타까운 생명이 앗아가고 있는데, 일단 지난 경기지사, 성남시장 시절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자는 누가 뭐래도 이재명 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수천억 대의 배임에 관한 문제, 그리고 여기에 대한 쌍방 의혹 등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그 중간에 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공무원이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핵심적인 사람들이 수사를 받고 집행했던 일이 있는데, 누군가는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다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그럼 현장에서 일을 집행했던 공무원이나 담당된 사람들이 극한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상황들이 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중간에서 특히 고인이 되신 김문기 전 처장 같은 경우를 이재명 대표는 모른다라고 일관했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사람의 입장을 변화시키게 됐던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이재명 대표가 언제까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책임이 없다로 일관하게 될 것인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재명 대표에 관한
정치적, 인간적, 도의적 책임론은 더 분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돌아가신 분을 가지고 정파적으로 해석을 해서 참 평론하는 게 사실 힘들어요. 힘든데 제가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 얼마 전에 이제 3.1절이 지났잖아요. 3.1절 이제 만세운동하면서 수많은 조선의 민중들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 이유가 33인의 민족 대표가 3.1 만세운동을 기획해서 그분들이 돌아가신 건가요? 아니면 일제 경찰에 의해서 돌아가신 건가요? 이거 똑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안타깝죠. 그러나 지금 언론 보도를 보시면 이재명 대표의 인간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지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강압성의 문제라든가 그분들이 왜 돌아가셔 어떤 수사를 받았는가 어디에서 수사를 받았는가 기사 한 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과연 공정한가라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 내의 모 의원이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라는 유서 내용을 가지고 대표직 내려놓으시라 그럽니다. 그 돌아가시는 분이 내려놓으시라는 게 대표직 내려놓으시라는 소리 같겠어요? 아이고 정치 참 회안에 이런 정치를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자연인으로 돌아가시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지. 근데 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대표 내려놓으시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돌아가신 분들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 아전 인수를 하는 것은 저는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네. 잠깐 짚어주셨지만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전 비서실장의 사망 이후 유서가 유족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만 보도를 통해 조금씩 흘려오는 내용을 통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박진영 부원장님께서는 앞서서 좀 다른 해석을 내주셨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책임에 관한 문제가 결국 담겨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책임이라는 것은 결국 행정직 공무원들이 떠안게 됐던 그 막중한 부담감이 있을 거라 보는데요. 강압적인 수사를 민주당은 얘기합니다마는 영상 녹화를 통한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록들이 다 나와 있을 것이고 추가적으로 그 굉장히 강압적인 수사나 뭔가 그 뒤로 이어지는 수사들은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아마도 돌아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수사 손상에 대한 여러 부담감들을 느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자인 이재명 대표가 모든 것들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느꼈을 심적 부담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봅니다. 과거 이제 고인이 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도 꺼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오죽하면 김문기 전 처장의 유족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당시 국민의힘의 후보였던 저희 쪽 캠프에 와서 왜 이재명 당시 후보가 김문기 전 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냐 성토를 했던 유족들의 마음들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을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결국 이재명 대표 본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 있는 모든 일들을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지금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등 핵심적인 사람들만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면서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과연 적합한 행동들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이제 곧 평가의 시간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참 과연 그런 말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12구 이태원 참사에서 160명의 젊은이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책임 장관이 누굽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 아닙니까? 그 장관 해임하는 거에도 반대한 분들이에요. 그런 참 정당에서 이런 일 갖고 또 인간적인 문제를 갖고 참 트집을 잡으니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참. 네. 이 사안을 두고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일단 민주당은 검찰의 과잉 수사 탓이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이 사퇴론, 책임론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부의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퇴론이 갑자기 또 잦아들었어요. 사퇴론이 잦아들면서 뜬금없이 또 당직 개편론을 또 이야기합니다. 네. 현 지도부나 주류 친명에서는 당직 개편론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비주류에서 지금 이 당직 개편론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마 제가 이제 당원 당규 규정을 찾아보니까 당 대표 고리 시에 다시 이제 전당대회를 해야 됩니다. 전당대회를 해도 또다시 친명계가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 대표 흔들기보다 당직의 배분을 통해 가지고 공천의 영향력을 행사하자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를 바꾸는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이 됩니다. 네, 그럼 당직 개편은 현실화할 수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아까 이제 언론에 보니까 공천 평가 TF, 공천 제도 TF 명단이 발표됐는데 위원장이 이계호 의원이라고 이제 비명 쪽이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당직 문제라든가 또는 뭐 공천 문제에 비명계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게 한편으로 보면은 혁신 없는 개파담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분들도 다 총선에 출마하는 분들이에요. 총선에 출마하는 현직 국회의원들, 지역위원장들이 공천 룰을 만드는 TF를 운영한다? 그건 공정할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개파 간의 화해, 뭐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혁신을 놓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지적하고 싶네요. 네, 민주당 내 당직 개편, 이를 둘러싸고 또다시 개파 간의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좀 이번에 이 대표를 둘러싼 책임론을 돌파할 수 있다고 보세요? 민주당 내 상황이어서 저희가 말을 좀 덧붙이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총선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 내 구성원들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불안감에서 기인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정 최고위원 등 지도부에서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판단할 여부라고 말을 조금 아끼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 말인즉슨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국민적 여론이 흘러가는 방향을 두고 이재명 대표 거취에 대한 분출이 더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내부의 의견들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만 네. 만약에 수사 결과를 통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거나 여론이 더 악화되기 시작하게 된다면 지난번에 간발의 차이로 구속영장,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상황들 다시금 민주당 내에서 체포동의안이 올라오게 됐을 경우 국회 문턱을 결국 넘어서 법정 앞에 서게 될 가능성들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 결국 여론에 달려있다고 보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여론의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비명계 모임인 민주당의 길이 또 토론회를 가지거든요. 사실 그동안 이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른바 비명계의 목소리는 어떨까 계속 주시를 받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사안으로 좀 들고 나올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 할 것 같아요. 당원 당규 같은 거 확인해보고 이제 당직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총선 때 공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 이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 간의 공정, 개파 간의 공정, 국민들을 바라보는 공정은 절대 아닙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진짜 덧붙이고 싶은 게 이준석 대표가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정치권에 와보니까 선당으로 수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더라. 지금 이 국회의원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결국은 자신의 공천권을 향한 욕망의 질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의 결단이라든가 어떠한 행동의 변화는 있지 않을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지. 그건 알 수 없죠. 이 대표가 이 두려움 없이 국민만 보고 가겠다, 당원만 보고 가겠다는 자세로서 과감하게 혁신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당내 갈등을 통합과 화합이라는 측면으로서 버무리고 갈 것인지 그거는 뭐 이 대표와 지도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그 판단에 대한 최종 심판은 국민들이 해줄 거라고 봅니다. 네. 앞서서 김병민 최고위원께서는 뭐 여론의 추이 그리고 향후 어떠한 변수가 나타났을 때 이 대표의 결단을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시점, 어느 정도에 치닫았을 때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모든 것들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많은 부분들이 편해지겠죠. 민주당 내에서도 새로운 리더십을 세울 수 있을 것이고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부담스러운 건 여러 가지 혐의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인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밑에서 그 일을 집행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 여부들이 더 무거워지게 되니까 그 갈등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최종적인 의사결정자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면 그 일에 가담하고 함께 공모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는 과정 속에서의 죄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결 더 부담감이 완화될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모든 일들, 본인에게 제기되는 일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고 본인의 정치적인 부담감들을 안고서라도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니까 당내 갈등들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수사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은 결국 주변에 함께했던 사람들로부터 더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지난날에는 대장동에 관련된 일들 성남FC 건을 갖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그 내용으로 모든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쌍방울에 관련된 일들부터 아직도 많은 혐의들이 남아있는 수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들을 추가해서 또다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게 되면 그 영장은 결국 체포동의안으로 국회에 넘어오게 될 텐데 지난날 있었던 표결 결과가 아주 간발의 차였지 않습니까? 지금 더 악화된 여론에 따르면 결국 그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은 점점점 높아지게 될 거거든요. 그런 부담감 때문이라도 더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내 단합들을 몰아가려고 하지만 현재 나오고 있는 여론은 이재명 대표에게 그리 녹록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변수를 앞두고 일단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로 출발을 하고 민주당도 당직 개편 등의 논의를 시작하는 양상인데요. 과연 어떤 모습들이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면서 지금까지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